가문의 피를 더럽힌 년. 눈보라 휘몰아치는 한밤중 시아버지가 빗자루로 윤희를 때렸습니다. 도둑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이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서 가장 비천한 옷을 입고 비천하게 살아라. 빗자루에 맞아 비틀거리는 윤희의 손에 오물투성이 바지가 쥐어졌고 한겨울밤 호톳 하나로 내몰린 그녀에게 남은 건 이 누추한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뻣뻣하지?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풀어내자 바지 속에서 까만 씨앗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시아버지가 바지 속에 숨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밤, 윤희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귀에 시어머니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년아, 아직도 설거지도 안 끝냈어? 게으른 것. 윤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곧 끝납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윤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의원 가문의 딸로 존경받는 처지였어요. 윤희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덕을 쌓던 분이었죠. 하지만 권력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모함을 받아 옥사하셨어요. 그때 윤희의 나이 16이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자 윤희는 급히 혼처를 정해야 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과 혼인한 것도 그런 이유였죠. 남편은 처음엔 그녀를 아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제가 약초를 캐다 팔면 집안의 보탬이 될 텐데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만 쳤어요. 의원 딸이었다고 잘난 척은. 그냥 어머니 심부름이나 잘해. 그날 이후 윤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사실 박 씨에게는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채권자들이 날마다 집 앞을 서성이며 돈을 독촉했습니다. 박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어요. 마을 건너편에 사는 과부 최 씨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어마어마했죠. 박 씨는 아들을 최 씨와 재혼시켜 빚을 갚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윤희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전현을 그냥 내보내면 소문이 안 좋을 텐데. 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꾀를 냈습니다. 윤희에게 도둑질이라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윤희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도둑이야. 내 패물이 없어졌어. 윤희는 황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마당에는 벌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땅을 치며 울부짖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비녀가 사라졌단 말이야. 이 집에 외간 사람이 들어온 적도 없는데.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며느리 방을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니요? 동네 아낙 한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윤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윤희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하지만 박 씨는 윤희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은비녀 2개와 옷가락지 1개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윤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불 속에 일부러 숨겨놓은 게 분명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의원 딸이라더니 도둑질을 하다니. 역시 망한 집안 자식은 믿을 게 못 돼. 박 씨는 윤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친정 오라비한테 갖다 팔려고 했구나. 어디 봐라. 내 친정에 연락이라도 갔는지.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친정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라비는 타지로 떠났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윤희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도둑년이 아직도 발뺌을 해? 그때 집 안으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남편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보, 나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믿어주시겠죠?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 쪽을 돌아보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 씨가 아들의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거든요. 최 씨 과부의 재산 이야기였을 겁니다. 남편은 윤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내가 당신을 잘못 봤소. 여보. 남편의 손이 윤희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렸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떠나시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돌아갔어요. 박 씨는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에 옷가지 몇 벌을 챙겼어요. 손에 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약초책 한 권도 함께 넣었죠. 새벽녘 눈발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윤희는 혹겹 저고리만 걸친 채 대문 앞에 섰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조성칠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말이 없고 냉정한 사람이었죠.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조성칠은 아무 말 없이 윤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가문의 피를 더럽힌 년. 조성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휘둘러 윤희를 내쫓았어요. 윤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성칠은 집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윤희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해진 누더기 손바지였습니다. 오물 냄새가 진동했죠. 이거나 가져가라. 가장 비천한 옷을 입고 비천하게 살아라. 윤희는 그 바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욕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옷이 필요했거든요.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희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조성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아야 한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환청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살아야 한다. 윤희는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눈 덮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돌아올 거라 다짐하며 윤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윤희는 발이 얼얼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혹겹 저고리만 입은 몸은 금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윤희는 멈춰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주막이었어요. 윤희는 주막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소한 눈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던진 누더기 바지가 나왔어요.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그 바지를 펼쳤어요. 이걸 더 씹어야겠어. 바지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솜이 많이 들어간 겨울용 바지였거든요. 윤희는 바지 허리춤을 잡고 다리에 끼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뻣뻣하지? 바지 가랑이 끝부분이 마치 나무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엔 추위에 얼어붙은 줄 알았죠. 하지만 만져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봉해져 있어. 윤희는 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랑이 끝 안쪽에 실로 꼼꼼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일부러 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바늘을 꺼내 실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윤희는 조심스럽게 실을 뜯어냈어요. 한참을 작업한 끝에 드디어 봉해진 부분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바지 속에서 까만 씨앗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뭐지? 씨앗은 수백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씨앗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단단한 씨앗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죠. 윤희는 계속 바지 안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것이 만져졌어요. 기름종이로 단단히 싼 물건이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펼쳤어요. 편지였습니다. 시아버지 조성칠의 글씨였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집을 나선 것이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시어머니가 폐물을 내 방에 숨겼다는 것도, 아들을 과부와 재혼시키려 한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이 몸으로는 너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을 앓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리기로 했다. 이 집에 있으면 내 시어머니가 너를 죽일지도 몰랐다. 돈을 얻지 못하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다. 윤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고 일부러 내쫓은 거였어요. 이 씨앗은 천종산삼의 씨앗이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이로 계실 때 임금님께 받은 것이다. 산삼은 귀하고 비싼 약재다. 이걸로 너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윤희는 다시 씨앗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산삼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편지에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도 적혀 있었습니다. 산삼 씨앗은 그냥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씨앗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싹이 틀 수 있다. 윤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개갑 방법이 적혀 있을까요?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너는 아버지께 약초를 배웠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방법을 알 것이다. 약재 추출물로 씨앗을 씻어내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 싹이 틀 것이다. 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떠올랐어요. 약재를 소독하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살아라, 윤희야. 반드시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돌아오거라. 이 늙은이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내쫓는 척하면서 살 길을 마련해 준 거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윤희는 씨앗들을 다시 기름종이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겼어요. 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산삼을 키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주막을 떠나 산길을 향했어요.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윤희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00일이라고 하셨지. 윤희는 걸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산속 깊은 곳에 움막을 짓고 씨앗을 준비해야 했어요. 아버지께 배운 약초 지식을 되살려야 했죠. 산길은 험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한참을 오른 끝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윤희는 동굴 안을 살펴봤습니다. 습하지 않고 바람도 막을 수 있었죠. 여기서 시작해야겠어. 윤희는 동굴 바닥에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옷가지로 이불을 만들었어요. 누더기 바지도 담요처럼 덮었죠. 이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윤희는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동굴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윤희는 불 앞에 앉아 씨앗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펴봤어요. 상한 씨앗은 없는지, 곰팡이가 핀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여. 이제 개갑 과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윤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떠올렸죠. 우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해. 윤희는 동굴 밖으로 나가 눈을 모았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어요. 그 물로 씨앗을 조심스럽게 씻어냈죠. 다음은 약재 추출물이었습니다. 윤희는 산속을 뒤지며 필요한 약초를 찾았어요. 소독 효과가 있는 약초들이었죠. 며칠에 걸쳐 약초를 모으고 다렸습니다. 이제 씨앗을 담가야 해. 윤희는 약재 추출물에 씨앗들을 넣었습니다. 하루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져냈어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냈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온도 유지였어요. 씨앗은 따뜻해야 싹이 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추웠죠. 윤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씨앗을 보살피는 거예요. 윤희는 씨앗들을 작은 천주머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속옷 안쪽에 넣었어요. 100일 동안 함께 있자. 우리 모두 살아남자. 윤희는 씨앗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씨앗에 전해졌어요. 이제부터 100일간의 사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굴은 다시 추워졌습니다. 윤희는 불을 지피고 누더기 바지를 덮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산삼 씨앗을 지키고 자신도 지켜야 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윤희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꼭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갈 거예요.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 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9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윤희는 동굴벽에 그어둔 금을 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동안 윤희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첫 번째 위기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니 온몸이 떨렸죠. 감기였어요. 윤희는 정신을 붙들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약초를 찾아야 했어요. 눈 속을 파헤치며 겨우 감기약이 될 약초를 찾았죠. 그걸 다려 마시고 사흘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윤희는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눈 속에서 겨우 찾은 풀뿌리로 배를 채웠죠. 배가 고파서 눈앞이 아찔했지만 씨앗만은 꼭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윤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가슴속 씨앗 주머니를 만지면서 힘을 냈죠. 세 번째 위기는 두 달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산짐승이 동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배고픈 늑대였습니다. 윤희는 불을 더 크게 지펴 늑대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제 100일째가 되는 내일이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에서 씨앗 주머니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제발 부디.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0일 동안 자신의 체온으로 씨앗을 보살폈어요. 밤에도 낮에도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죠. 씨앗이 싹을 틔웠을까요? 주머니를 완전히 열자 윤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까만 씨앗들에서 작은 흰색 뿌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개갑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했어.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00일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씨앗들을 땅에 심으면 산삼이 자랄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산삼은 아무 곳에나 심으면 안 됐습니다. 적당한 그늘과 습기,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했죠. 윤희는 그날부터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을 헤매며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그러던 중 절벽 아래 작은 골짜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윤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무들이 적당히 그늘을 만들어주고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보니 부드럽고 기름졌죠. 완벽한 장소였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씨앗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흙을 덮었죠. 잘 자라렴.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씨앗을 다 심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윤희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윤희는 동굴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윤희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윤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환청인가? 윤희는 다시 누부려다 멈췄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달빛이었죠.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일어나 동굴 입구로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윤희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둔 거지? 윤희는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떡 2덩이와 마른 생선 1마리가 나왔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고 음식을 가져다 둔 거였습니다. 혹시 시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윤희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더 나왔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희는 빈 공기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이후로도 보름에 한 번씩 동굴 입구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덕분에 윤희는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한편 윤희는 산삼밭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새벽 샘물을 떠다가 조금씩 뿌려줬어요. 잡초가 나면 조심스럽게 뽑아냈죠.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일일이 잡아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윤희는 그 작은 싹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싹이 텄어. 1년이 지났습니다. 산삼은 손가락 마디만큼 자랐어요. 윤희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름에는 그늘막을 쳐서 햇볕을 가려줬고 겨울에는 나뭇잎을 덮어 추위를 막아줬죠. 2년이 지났습니다. 산삼은 손바닥만큼 자랐어요. 이제 약재로 팔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좀 더 키워야 해. 더 귀한 약재가 되어야 해. 윤희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다른 약초도 캤어요. 그걸 말려서 보관했죠. 언젠가 장에 내다 팔 생각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갔어요. 장날이었죠. 윤희는 캐둔 약초를 보따리에 싸서 장터로 갔습니다. 약초 팝니다. 질 좋은 약초.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의원이 윤희의 약초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캔 거냐? 품질이 아주 좋은데? 네,
제가 직접 해서 말린 겁니다. 의원은 윤희의 약초를 모두 샀습니다. 은전 열량을 줬어요. 윤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다니. 다음에도 약초가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너라. 내가 다 사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됐어요. 옷도 살 수 있고 도구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이었습니다. 산삼이 다 자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였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시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윤희는 산삼밭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미 4년이 흘렀어요. 이제 3년만 더 기다리면 7년근 산삼이 될 거였습니다. 7년근이면 황금만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 꼭 버티자. 윤희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누더기 바지를 던져준 시아버지, 음식을 몰래 갖다 준 누군가, 그리고 이 산삼 씨앗. 모든 것이 윤희를 살렸어요.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시아버님을 구해드릴 거야.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윤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박 씨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이제 26살이 됐어요. 산속에서 보낸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년 전에 가냘픈 며느리는 사라졌어요. 대신 강인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를 가진 여인이 서 있었죠. 윤희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에는 놀라운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삼밭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어요. 처음 심은 씨앗들이 7년근 산삼으로 자랐고 그 산삼에서 얻은 씨앗으로 또 다른 밭을 일궜죠. 지금은 산 전체가 윤희의 산삼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윤희는 가장 먼저 심었던 산삼을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뿌리가 사람 모양처럼 생긴 완벽한 7년근이었어요. 이런 산삼은 황금보다 비쌌죠. 윤희는 산삼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잔뿌리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고급 비단 보자기에 싸서 보관했죠. 다음 날 윤희는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상인이었어요. 어서 오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산삼을 팔러 왔습니다.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삼을 팔러 온다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가짜거나 품질이 형편없었죠. 보여주시오. 윤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순간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완벽한 형태의 7년근 산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삼이요?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고 뿌리를 살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얼마를 원하시오? 은 1000냥입니다. 주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싼 값이었지만 이 산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싼 편이었죠. 줬소. 1000냥을 드리겠소. 그런데 이런 산삼이 또 있소?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에 가득합니다. 주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윤희는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산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약재상들도 찾아왔죠. 윤희의 산삼을 사려는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1년이 지나자 윤희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은자가 수천 냥이 모였습니다. 윤희는 그 돈으로 고을에 큰 기와집을 샀어요. 약초 거래소도 열었죠. 윤 주인, 이번 산삼도 최고 품질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부탁드려요. 이제 윤희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약재 거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산부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윤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했죠. 윤희는 은밀하게 옛 시댁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하인을 시켜 조사하게 했어요.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옛 남편은 과부 최 씨와 재혼했지만 1년도 안 돼서 쫓겨났대요. 도박으로 최 씨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거든요. 최 씨는 남편을 때려서 내쫓았고 남편은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었죠. 시어머니 박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들이 쫓겨나자 박 씨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산자락에 버렸대요. 그리고 남은 가산을 챙겨 도망치려다 사기꾼에게 당했죠. 지금은 거린이 되어 장터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요?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자락에 버려진 채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갖다 드리는데 거의 죽어가고 계십니다.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니. 당장 가마를 준비하세요. 시아버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예, 주인마님. 윤희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았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때였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뒤따르는 하인들이 10명이나 됐습니다. 윤희의 행차는 마치 양반집 규수 같았죠.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래? 산산부인이라는 분이시래. 엄청난 부자시래. 윤희의 가마가 옛 시댁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누군가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량 좀 주시오. 제발. 윤희는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죠. 구걸하는 사람을 자세히 봤어요. 박 씨였습니다. 옛 시어머니였죠. 박 씨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손은 더러웠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윤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부자처럼 보이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죠. 부인, 동량 좀 주시오. 윤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윤희?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박 씨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7년 전 쫓겨난 며느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신 대로요.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박 씨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날 좀 살려다오. 윤희는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지금은 불쌍한 거린일 뿐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자락에 혼자 두고 도망치셨군요.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박 씨가 시아버지를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윤희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인을 감시하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예, 주인마님. 윤희는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산자락을 향해 출발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허름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윤희는 가마에서 내려 오두막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 누군가 누워 있었죠. 시아버님. 윤희는 달려가 시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조성칠은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죠. 시아버님, 저예요. 윤희예요. 조성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윤희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희. 네, 시아버님. 제가 왔어요. 조성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네, 시아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윤희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7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다짐했어요. 제가 시아버님을 살려드릴게요. 약도 드리고 좋은 음식도 드릴게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윤희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시아버님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모셔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 예, 주인마님. 하인들이 조성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윤희는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함께 걸었어요. 길을 가다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윤희는 박 씨 앞에 섰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윤희는 하인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인이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윤희는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7년 전 시아버지가 던져줬던 그 누더기 바지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바지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죠. 이거 기억하세요? 시아버님이 제게 던져주신 바지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바지는 어머님 것입니다. 평생 이것만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윤희는 누더기 바지를 박 씨에게 던져줬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떨어진 바지는 7년 전 윤희가 겪었던 그 모욕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제가 받은 수모를 돌려드립니다.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박 씨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윤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기와집은 고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방도 10개가 넘었어요. 하지만 윤희가 가장 정성을 쏟은 곳은 시아버지의 방이었죠. 시아버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을 다렸습니다. 산삼을 비롯한 귀한 약재들을 아낌없이 넣었어요. 조성칠이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윤희야, 너무 과하구나.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조성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윤희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과하다니요. 당연한 일입니다. 윤희는 시아버지의 등을 받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 누더기 바지 속에 숨겨주신 산삼 씨앗과 편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조성칠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 씨앗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저 내가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인데 시아버님은 저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습니다. 윤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떨렸지만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윤희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구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속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가 음식을 갖다 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그게 누군지 아니?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모릅니다. 보름마다 동굴 입구에 음식이 놓여 있었는데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조성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나였단다.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시아버님이요? 하지만 중풍으로 몸을 못 쓰신다고. 반신이 마비된 거지 완전히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었단다. 밤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산을 올랐지.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돌봐주셨다니. 시아버님. 윤희는 시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조성칠도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하다, 윤희야. 내가 쫓겨나던 날 더 크게 소리치고 더 심하게 대했던 건 내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너무 가혹했지. 아니에요, 시아버님. 저는 다 이해해요. 시아버님이 저를 살리려고 하신 일이었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 윤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약초 거래소를 돌아봤습니다. 조성칠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이 모든 게 내가 일군 거구나. 조성칠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커다란 창고에는 온갖 약재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덕분입니다. 시아버님이 주신 씨앗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씨앗은 그저 씨앗일 뿐이란다. 그걸 이렇게 키운 건 내 노력이지.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칭찬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한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인마님, 장터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 씨가 장터에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 누더기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한답니다.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성칠도 한숨을 쉬었어요. 가보자, 윤희야.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죠. 내 며느리를 찾아야 해. 윤희를 찾아야 한다고. 박 씨였습니다. 윤희가 던져준 그 누더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더욱 헝클어졌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를 빌어야 해. 사람들은 박 씨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미쳤네. 그러게. 며느리를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다 자기가 거지가 됐다잖아. 윤희는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조성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성칠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도 날 용서 못하겠지.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오. 당신이 잘못한 건 윤희한테니까. 박 씨는 윤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윤희는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히던 시어머니는 이제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윤희는 박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봤어요. 윤희야, 날 용서해 주는 거니?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보다 내려놓고 사는 게 낫다는 걸요.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윤희는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님을 따뜻한 곳으로 모셔드려라. 음식도 주고 깨끗한 옷도 드려라. 하지만 우리 집에는 들이지 마라.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마님. 박 씨는 윤희를 붙잡았습니다. 윤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희는 박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시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머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윤희와 조성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잘했다, 윤희야. 조성칠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래.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은 것 말이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란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배운 겁니다. 시아버님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조성칠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괴로운 꿈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약초 학당을 열까 해요. 약초 학당이라니? 네, 가난한 아이들에게 약초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 아버지처럼 시아버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조성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도와주마. 정말요? 그럼 이 늙은이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단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달 후 윤희의 약초 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윤희와 조성칠이 정성껏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배웠죠. 윤희는 행복했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7년 전 누더기 바지 속에 들어있던 그 편지를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편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윤희는 편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편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준 선물이었어요. 윤희는 편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창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창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윤희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윤희에게는 지킬 사람도 있고 이룰 꿈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윤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